이번 시간에는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들이나 구성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는 행사할 수 있는 지위 또는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바로 그러한 그 자질을 우리가 리더 소위 지도성이라고 그들이 펼치는 영향력을 지도력이라고 해서 지도성, 지도력을 혼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리더십이란 뭐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되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든 간에 보통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향이나 자질을 리더십, 지도성, 지도력이라고 하는데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직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띄어쓰기를 할 때는 직권력. 자, 네 번째를 볼까요? 직권력과는 구별이 된다. 직권력과는 구별. 직권력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야 됩니다. 직권력 이렇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관계에 의해서 어렸을 적에는 선배로서 형으로서 보살핌을 이끌어가던 하나의 따뜻한 끌어안아주던 형으로서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추억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 갑니다. 꼭 그 형이라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잘되고 큰 돈을 벌고 큰 권력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살피고 있었던 후배들이나 동생이 더 잘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적에 덜 번 그리고 권력이 약한 낮은 지위에 있는 선배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심리적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도성이라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와 유사한 것이 직권력이 있습니다. 직권력이라는 것은 역시 부하들이나 구성원들에 대해서 또는 후배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어떤 목표를 향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똑같지만은 출처가 다릅니다.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지도성, 지도력이라고 하는 심리적 관계를 통해서 분출되는 영향력인 데 비해서 직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 지위에서 직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제도나 공식적 지위에서 나오는 이런 영향력을 제도나 공식적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직권력은 당연히 단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위를 보유한 기간 동안에만 행사되는 영향력인 겁니다. 발령이 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영향력은 그 순간 단절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관계에서 나오는 지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장기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같지만 어디에서 그 영향력이 분출되느냐 심리적 관계에서 분출되면 지도성 공식적 지위나 직위에서 분출되는 것은 직권력이라고 표현한다. 헤드십이라고 한다 해서 직권력을 헤드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리더십의 특성이 나와 있는데 조심할 것은 큰 중요한 건 없고 리더십의 활동 중심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분출이 되냐면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집단 지도성이라고 해서 집단 성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의 구성원들이 그 직접적 대상이다 해서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리더십의 활동 중심은 개인이다. 이런 정도 보시고 나머지는 좋습니다. 다음에 리더십의 유형이 쭉 나와 있는데 리더십의 유형은 그냥 읽어만 보십니다. 지시적 리더십, 유임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으로 나눠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밑에 퀸이 제시한 경쟁가치 이론을 주장했던 퀸이 제시한 것처럼 리더십을 비전 제시가, 목표 달성가, 동기부여가, 분석가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라는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면 가장 요즘에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는 모두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주인처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 조직이 되고 그 사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바로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 보면은 인간관계학파의 이념을 바탕으로 참여적 경영과 민주적 의사 결정 스타일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바로 그것이 반영되는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지도성을 바로 참여적 리더십이라고 한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거기 보면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 그야말로 자기들만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들만 지시하명하고 자기들만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소위 참여 동기가 증대될 것이다. 또 그러면 조직에 대한 헌신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또 참여를 통한 경영 능력 습득도 가능해질 것이다.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장려될 것이다. 그러나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참여라고 하는 것은 보기는 참 좋으나 시간, 비용, 노력 등이 더 소요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소모가 된다. 또 타협에 의한 어중간한 결정에 도달할 수도 있다. 책임 분산으로 인한 무기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나올 때 크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더십을 수준을 가지고 온다면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 중간 관리층의 리더십, 하위 관리층이라고는 실무 관리층의 리더십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최고 관리층은 소위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내부 운영을 지시하고 조정하고 또 환경과의 관계를 확립하는 이런 역할, 전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내부 운영에는 지시도 총괄적 지시죠. 총괄적 지시를 하고 조정을 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이런 역할은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의사결정 기술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최고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이 된다. 그다음에 중간 관리층, 하위 관리층이 있는데, 중간 관리층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한 프로그램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리더십, 이런 정도. 하위 관리층은 일선 사회복지사를 관리하고 접촉하는 슈퍼바이저로서 일선 요원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어찌 보면 이 하위 관리층의 리더십을 슈퍼 비전 중 행정적 슈퍼비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하위 관리층의 리더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다음에 리더십의 이론에는 크게 특성이론, 행태이론, 상황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성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 50년대를 이끌어갔던 리더십의 핵심 이론이었는데, 문제는 리더가 되는 사람은, 아니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까를 분석하고자 했었는데, 문제는 한 20년 만에 연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왜 중단되냐면 과학하고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앞에서는 리더십,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은 뭐가 일반적인 구성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른 것이 뭐냐는 겁니다. 무엇이 있어서 리더가 될까? 그 무엇인지를 찾아내지 못했다는데 한계가 있어서 중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50년대, 60년대를 넘어가면서 보통 행동 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리더인 사람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행동을 하느냐? 행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것도 한 20년 만에 사그러들어버려요. 중단시킨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관심권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연구한 것이 이미 합의를 본 것처럼 연구가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지도자는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과업 지향이냐, 인화 지향이냐, 생산성 지향이냐, 종업원 지향이냐, 둘 중에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구할 가치가 없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시그러들고 관심이 멀어지고, 그리고 70년대부터는 상황이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이론은 앞에 있는 자질이론이나 행태이론과는 달리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론을 출제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자질론, 또 행태론 이런 정도는 제목 정도 보시고, 여러분들은 시험용으로 접근할 적에는 상황이론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특성이론 상황에 나와 있지요.
여기 특성 이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건 자질론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자질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가? 어떤 자질이 있어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고자 했는데 문제는 자질이 뭐냐인지 자질을 특성에 대한 통일성이 결여됐다. 과학화에 실패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1940년대, 50년대 중심을 이뤘던 리더십 연구 중심, 연구 초점이 그냥 중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음에 행동이론. 행동이론은 50년대, 60년대로 가게 되는데 행동이론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아니면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연구의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약 20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는 마치 합의를 본 바와 같이 둘 중에 하나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더라. 표현만 바꾸다 뿐이지. 과업 중심이냐 인화 중심이냐 생산성 중심이냐 종업원 중심이냐 또는 구조 중심이냐 배려 중심이냐 이렇게 학자들마다 논문 쓸 때 용어만 바꿨다 뿐이지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둘 중에 하나더라라고 합의를 본 듯이 한 20년도 되기 전에 그냥 결론이 내려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했던 것이 행동이론입니다. 그에 비해서 상황이론은 1970년대 이후라 되겠는데 여기는 도대체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지도자인가를 찾아보자고 접근하는 것이 상황이론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도성 이론,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으로 보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자, 여기 보면은 리더십 연구를 하기 위해서 쭉 제 내용을 담아놨습니다만 네빈 리피트 하이트의 연구. 네빈 리피트 하이트의 연구는 행동 이론입니다. 행동 이론. 여긴 책임 연구원을 네빈으로 하고 리피트와 하이트가 같이 동참한 연구가 되겠는데 지도자의 행태는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으로 나눠볼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사실은 네빈의 성장 과정입니다. 네빈은 자유방임주의 국가였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 때 히틀러가 총재로 이렇게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히틀러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제형 국가, 독일 나치즘으로 이렇게 독일을 전제형 국가로 바꿔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젊은 시절에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년에 미국에서 연구 생활을 쭉 이끌어가게 되는데 결국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났던 지도자의 유형을 자유방위형, 전제형, 그리고 민주형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실질적인 어찌 보면 임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 현실에서 지도자의 행태를 분석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네빈 리피트 하이트는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으로 하고 다른 같은 것은 생산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단기 성과는 전제형이 가장 높습니다. 장기 성과는 민주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단기적 성과는 전제형이 그야말로 족쳐버리면 이 목표 달성도는 그 어떤 경우보다 높을 것이다 해서 생산성이 아주 높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와 같은 경우에는 언뜻 보면 단기적인 구성원의 사기는 소위 자유방위이 높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기 진작이라는 것은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분위기를 탈 때 근데 민주형이 가장 높고 다음에 민주형 그리고 전제형 자유방위형으로 이렇게 차례를 잡았던 것이 네빈 리피트 하이트의 연구였습니다. 너무 상세히 설명됐습니다만 어쨌든 지도자의 행태를 이렇게 자유방위형, 전제형, 민주형으로 비교한 사람은 네빈 리피트 하이트였어요. 그런가 하면 니커트와 같은 경우에는 니커트는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 요즘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도자의 행태를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내용 보시고 그에 비해서 헬피는 지도자의 행태 그래서 LBDQ가 나와 있지요. 헬피는 지도자의 행태 지도자 행태 기술질 문제 LBDQ를 이용해서 배려지향과 구조지향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찌 보면은 소위 니커트의 연구에서 생산성 지향형과 과업 지향형과
소위 인화지향형 표현을 이렇게 헬피는 배려지향형, 구조지향형과 배려지향형. 구조지향은 니커트의 이것은 이 과업지향형이죠. 과업지향형 또는 생산성 지향형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배려지향형은 인화지향형 또는 종업원지향형. 종업원지향형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논문을 쓰다 보니까 같은 선 앞에 있었던 논문과는 다른 용어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만 바꿨다 뿐이지 결국에 헬핀도 도구, 사유형 도구는 LBDQ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에 지도자의 행태를 둘로 나누되 생산성 지향형, 구조 지향형, 인화지향형, 종업원지향형 이렇게 둘로 나눠 썼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다음에 타넨바움과 슈미트의 연구도 행태 이론이고 그런가 하면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연구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와 머튼은 관리망 연구를 통해서 얼적에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의 정도를 각각 9단계로 나누어서 81개 유형의 지도성으로 이렇게 제시한 거였어요. 그런데 81개의 지도성 유형을 표현한다는 자체가 아주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범주화 삼아서 각각 9단계를 가지고 볼 적에 9단계로 볼 적에 그래서 볼 적에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여기는 보면 인화지향형 또 과업지향형을 각각 9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9단계로.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좋은데 뭔가 생산성은 보여주는 것이 없어. 놀자판이야. 관계지향형, 동호인 클럽형. 그 용어를 똑같이 읽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성은 없는데 뭔가 사람은 좋고 참 그처럼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쪽의 유형은 참 일 하나 떡 부러지게. 그런데 이놈의 성깔내미가 영 가치가 안 되는 참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 아침에 출근을 하면 스트레스부터 받아. 이런 지도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쪽에 있는 리더십. 일도 잘하면서 사람도 좋아. 이게 보통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대형, 통합형이라고 하죠. 이쪽에 있는 사람 있으나 마나요. 일도 못하는 것이 성질도 더러워.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세분화해서는 81개 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지만 이걸 크게 범주화해서 지도자의 행태의 유형을 세밀하게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범주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브레이크와 머튼의 관리 격자 연구, 관리망 연구, 이건 중도형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행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금부터는 여기에 보면 피들러의 상황이론, 피들러의 상황이론부터는 피들러의 보통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따지는 것이 1970년대부터 연구에 초점이 되었던 소위 상황이론입니다.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피들러의 상황이론, 네딘의 3차원 이론,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 또 퀸의 경쟁가치 이론, 또는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이런 등등 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황이론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피들러의 상황이론과 허쉬와 브랜차드의 이 상황이론이 주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피들러의 상황이론. 이건 워낙 잘 나왔고 여전히 출제될 수밖에 없다고 유혹을 하는 이론이 피들러의 상황이론 또는 우발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지도자의 행태와 상황 변수. 여기 보면 지도자의 행태와 그리고 상황 변수를 둘로 고려해서 지도자의 행태는 밑에 있지만 과업지향형과 인화지향형으로 나누되 그러면 상황 변수를 세 가지로 나눠 다 적혀 있습니다만 부하와의 관계, 그다음에 과업구조, 업무분장이라도 합니다. 과업구조 또는 업무분장, 그리고 지휘권력,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이냐 진짜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승진해온 사람이냐 라는 이런 상황 변수로 세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와의 관계, 그리고 과업 구조 또는 업무 분장이지요. 또 그런가 하면 지휘 권력, 낙하산이냐, 공익이 좀 능력을 통해서 승진한 사람이냐. 이렇게 세 가지 상황 변수를 가지고 있을 적에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찾고자 했던 거였어요. 자, 우리가 맞으면 기본적으로 상상을 안 해봐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 상황이 아주 안 좋으면 과업지향이 좋겠어요? 인화지향이 좋겠어요? 당연히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과업지향이어야 할 수가 합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상황이나 회사의 상황이 아주 좋다면 그럴 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인화지향으로 가는데 더 과업지향형.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는 것이지 서 있는 말에 채찍을 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주마가편인 것처럼 회사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상황 변수가 좋을 때는 더 과업지향형. 그러면서 어중간할 때는 인화지향형, 관계지향형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휘슬럼 결론이 뭐냐면 결론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라고 말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회사 상황이 아주 나쁠 때는 과업지향형, 회사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더 과업지향형, 애매할 때는 인화지향형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만 그럴싸하게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결국에 과업지향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휘슬러의 이론 보시면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휘슬러의 연구 결과는 결국에 뭐 입이 나와 있지만 상황에 따른 효과성 차원을 만약 여기 보면 상황이 아주 효율적이거나 비효율적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상황에 따라 앞에 적은 것처럼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휘슬러의 이론이 되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뭐 지도자의 행태는 아시는 것이고 상황 변수 3가지 같이 암기하고 가십니다. 그 외에도 효과성 차원을 가미했던 네딘의 3차원 이론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볼 것은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이 있습니다. 허쉬와 브랜차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도 지도자의 행태를 과업지향, 인화지향, 말 바꾼다면 구조지향, 배려지향, 생산성지향, 종업원지향 이렇게 둘로 나누되 상황 변수를 많은 중에 특히 부하의 성숙도에 둔 거였어요. 결론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 휘슬러처럼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라고 결론을 내린 사람이 내린 연구가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이 되겠어요. 그렇게도 여기 보면은 지시형 리더십, 지도형 리더십, 지원형 리더십, 유인형 리더십 이런 것처럼 획일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또 휘슬러처럼 상황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이 아니라 개개의 부하들마다의 성숙도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섬세하게 세부 내용으로 가면 부하의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로 나눴다. 업무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업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심리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나 조직에 대한 뭐냐면 충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크게 가지고 합쳐서 부하의 성숙도라고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알맞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더라라고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도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도 또 쭉 내려가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커의 리더십 대체물 이론도 퀸의 경쟁 가치 이론도 다 모두 어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인가를 구별하는 바로 상황 이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어요. 그리고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도 공부하고 싶겠지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휘슬러의 상황 이론과 허쉬와 브랜차드의 3차원 이론에 초점을 두고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도대체 어떤 자질을 가진 리더십이냐? 자질론. 어디에 초점을 두고 행동을 하느냐? 행동이론.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냐? 상황이론도 있지만 그렇게 구분도 하지만 여기에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나눠본다면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이렇게 나눠보기도 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끌어져 왔던 리더십의 운용이 바로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거래라고 밖에 내세우진 않지만 열심히 해봐. 승진시켜줄게. 열심히 해봐. 아마 발령 날 걸. 열심히 해봐. 아마 소위 수당이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보수나 휴가나 승진이나 이런 뭔가 반대급부를 제시하면서 지도성을 발휘해 왔었습니다. 바로 이런 오랜 그리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런 운용 방법의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거와는 달리 오늘날 강조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있습니다. 여기 변혁적 리더십. 자, 여기서 변혁적 리더십을 보면 지도자의 영감적이고 상징적인 비합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는 달리 여기는 좀 부하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대가로 보상, 승진이나 보너스나 휴가나 뭐 이런 보상을 제공하는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 직원에게 잠재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리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하는 이런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과는 달리 지도자에 대한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와 신념, 개인의 가치와 신념을 하면서 구성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관심을 둡니다.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승진이나 보너스나 이런 자리 이동이나 이와 같은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아요. 이들이 하는 것은 비전과 사명감을 제시하고 자부심을 주입함으로써 존경과 신뢰감을 구축하는 이런 리더십을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리더 스스로도 뭔가를 반대급부로 제시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가마적 행위를 통해 높은 기대를 전달한다. 또는 이념화된 영향력, 영감적 동기유발, 비상징적인 영감적 동기유발, 지적 자극, 개별화된 배려 이런 등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오늘날 리더십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론, 피들러와 허쉬와 브랜차드, 또 그런 변혁적 리더십이 주로 출제가 되면서 도표로도 이렇게 이쪽에다가 상황에 맞으면 변혁적 지도자의 특성을 앞에서 출제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도표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이 아직 체계화는 되지 않았지만 서번트 리더십 또는 섬기는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지요. 섬기는 지도자는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는 있을 때는 모릅니다. 떠난 후에서 그 사람이 지도자였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런 리더십을, 이런 지도자를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린리프가 특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헌신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입을 열기보다는 귀를 연다는 경청. 그리고 많은 평가가 그 사람과 있으면 참 편해. 그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 치유, 힐링. 세 번째 나오고 힐링. 그리고 그 섬기는 리더들은 주로 공감적 자세를 보여줘요.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분해하고 이런 공감적 자세를 보이는 공감. 또 그러면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배우는 자세로 상대방을 만난다 해서 슈튜어더십, 학습자로서 이런 자세를 보여주고 성장 가치나 공동체적 가치를 소위 특히 강조하는 이런 그 리더십을 서번트 리더십 또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떠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난 자리가 얼마나 컸던지를 그때서 알게 되는 그런 그 리더를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서비스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
뭐 읽으면서까지 문제를 대비할 건 아니겠지만 여기 보면 적어도 사회복지행정가, 지도자로서 사회복지행정가는 수용, 또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 또 신뢰,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참여를 유도하는 민주성, 동기부여, 다 마음 편하게 설명 없이 할 수 있지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정해 주어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이런, 특히 클라이언트를 그냥 칭찬, 클라이언트에게 너는 왜 그래? 이런 말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서서히 긍정적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러면 활성화, 직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거. 권한의 위임, 또 원활한 의사전달, 또 의사결정할 적에 충분한 의사소통 나와 있지요. 그래서 충분한 의사소통, 또 플래닝, 또 올가이징,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그야말로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 사회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행정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직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이나 최선에 가깝다고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의사결정, 정책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결정, 정책결정을 할 적에는 의사결정권자, 그게 전제형으로서 아니면 직권적 의사결정으로 한 사람이든 아니면 분권적 의사결정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참여하든 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방향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 그러면 다른 전문직과의 의호적 관계, 또 창의성, 뭐 이런 등등. 우리가 보면 쭉 줄은 쳤지만은 그냥 적어도 사회복지 행정가들은 당연히 리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사의 어떤 행정가들은 보통 우리가 슈퍼바이저라고 하는 상급자나 상사 선배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역할들 등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이기 때문에 줄은 쳤습니다만은 뭐 암기를 하면서까지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